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선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부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검이라고 하면 사망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살인사건이나 이러한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병을 앓다가 사망을 하고 아니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죽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아티클은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러한 죽음의 원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설 부검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검을 받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길래 부검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검을 하게 되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의 제목은 경찰은 한 사람의 죽음을 사고사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납득하지 못한 한 여성이 사설 부검기관에 부검을 의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로는 검시관과 경찰, 법 집행기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부검 결과를 믿지 못하고 사설 부검기관에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의 주된 인물로 나오는 카트리나 아이싱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오늘 아티클의 내용처럼 사설 부검기관에 부검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카트리나가 지난 18년 3월 이른 아침에 전화를 받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전화에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이 병원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 35살인 자신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아이싱어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오른쪽 눈은 부어 있고 온몸에 타박상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몸에 연결된 튜브 중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 튜브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카트리나는 예전에 엑스레이를 다루는 기사였다고 하고, 또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의학 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의 소변을 받아내는 튜브의 색깔이 갈색인 걸 보면서 아들의 신장이 망가져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들인 크리스토퍼 아이싱어와 카트리나 아이싱어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병원에 누워있는 크리스토퍼의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처음에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는 크리스토퍼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며칠 지나서 붓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없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직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트리나에게 이 아들인 크리스토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애너하임 경찰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앰뷸런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산소 공급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는지는 간호사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병원 도착 전에 심박도 멈춘 적이 있었고, 다시 심박이 살아났지만 맥박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고 호흡 기능 장애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하는 의사에게 듣기로는 이 크리스토퍼와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들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실랑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수갑에 채워지고 제압을 하면서 크리스토퍼의 머리가 콘크리트에 눌린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크리스토퍼의 신체 반응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911을 통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5일이 지나서 이 병실에 형사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크리스토퍼가 마약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이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형사는 우리는 지금 질문하러 온 거지 답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크리스토퍼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병원에 실려온 지 8일이 지난 2018년 3월 9일에 가족들의 동의하에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아들을 보면서 카트리나는 자신의 아들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거라 생각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아들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걸 밝혀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토퍼가 사망한 지 4일 후에 크리스토퍼의 부검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검시관 사무소와 계약된 한 의사가 부검을 시행했다고 하고요. 이 부검 현장에는 보안관 사무소에서 온 4명도 참관을 했고, 또한 카트리나의 얘기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애너하임 경찰 측에서도 2명이 부검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 부검을 시행한 의사는 니콜 앨리스인데요. 크리스토퍼의 심장이 부풀어 있고 동맥이 막혀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을 복용한 거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트리나는 이러한 아들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사설 부검업체에 자신의 아들의 두 번째 부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카트리나는 사설 부검업체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하고요. 이 부검업체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800-autopsy라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이 업체의 모토가 죽은 자는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 또한 직역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가 이 1800 autopsy 사설 부검 업체의 사이트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프라이빗 autopsy에서 사설 부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남성은 이 800 autopsy의 대표인 비달 헤레라라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800 autopsy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의 의뢰는 꾸준히 들어왔다고 하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들의 부검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사설로 부검을 시행한 업체는 10수개 업체가 있다고 하고요. 이 800 autopsy도 이러한 업체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년에 사설 부검의 의뢰가 4배로 폭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800 autopsy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5건 정도의 부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설 부검 업체를 찾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식 부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찾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설 부검 업체의 결과가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설 부검 업체가 규제 영역의 밖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지도 않고, 또한 이러한 사설 부검 업체에서 부검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사설 부검 업체가 흥행한다는 건 공식 부검 절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식 부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 부검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인력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공식 부검을 실행할 수 있는 병리학자가 미국 전역에 한 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500명이 2,400여 개의 사법기관에 부검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40%에서 60%가 부검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부검 비율이 4%로 뚝 떨어지면서 부검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풀의 자체가 상당히 적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부검을 수행하는 비율이 4% 수준으로 떨어진 데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규정들이 바뀌면서 이제 병원에서 부검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규정상 병원이 인증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부검 몇 건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도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MRI나 여러 가지 의학 장비들이 있어서 이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데 부검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부검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서 공식으로 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문 병리학자가 부검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인력도 부족하고요. 검시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검시관이라는 자리는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의학과 관련한 학위가 없어도 임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크리스토퍼 아이징어를 부검한 의사가 속한 기관에 속한 의사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5건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또한 이어서는 이런 검시관 제도에 또 하나의 허술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검시관이 보안관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총 58개 카운티 중에 48개의 카운티가 검시관이 보안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검시관이 부검을 진행할 때 누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난 3월에 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 경찰의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의학 담당자와 검시관이 경찰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가로막는 여러 예시 중에 하나로 지난 2013년에 린 우드 램버트 주니어라는 한 흑인 남성이 테이저건을 20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은 코카인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도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린 우드 램버트 주니어의 부검 현장에 스테이트 트루퍼, 주군이 같이 참관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이 부검을 진행한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부검을 할 때 죽음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램버트 주니어가 테이저건을 맞는 장면의 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부검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학 검사자 5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수행한 부검에 대한 사망 원인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에서 경찰의 책임은 지워버리고 또한 사망 원인의 하나로 과도한 폭력이 포함되는 걸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카트리나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아이징어도 약물 중독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 크리스토퍼의 사설 부검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의 사설 부검을 진행한 사람은 존 C. 하이저로트라는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부검은 첫 번째 부검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부검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적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죽음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검에서 신체 상태가 죽음에 대한 원인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정황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가 경찰에 제압당하던 당시의 영상을 보면 크리스토퍼가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과 부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크리스토퍼의 사망 원인은 크리스토퍼와 여러 명의 경찰이 실랑이하는 가운데 신체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이러한 신체적 압박과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숨 쉴 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말을 하고 있다면 숨을 쉴 수 있는 건데 왜 질식사냐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죽은 조지 플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데릭 쇼빈의 변호인 측에서도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질식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에어 헝거 상태가 되어서 실제 가슴이 움직이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질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설 부검을 통해서 크리스토퍼의 사인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법기관에서 수행한 부검은 100% 신뢰할 수 없고 사설기관에서 수행한 부검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쪽이 그나마 옳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남성은 작년에 죽은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을 담당한 데이비드 파울러라는 사람인데요. 전직 메릴랜드 주의 수석 검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으로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심장 부정맥과 마약 복용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눕혀져 있던 곳이 차량 뒷면인데 이 경찰 차량의 배기관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데이비드 파울러는 지난 18년에 19세 흑인 소년인 안톤 블랙의 부검을 시행했을 때도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결론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더 저널 오브 포렌식 사이언스라는 곳에서 이 데이비드 파울러가 재직 시절에 수행한 부검 결과가 편향됐다라는 조사 논문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부검 결과의 의학 정보가 아니라 인종 정보나 이런 의학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정보에 의해서 부검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비드 파울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재는 메릴랜드주 법무부에서 파울러의 재임 기간 동안 경찰 구류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 부검을 수행하는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설 부검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의롭고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사설 부검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정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퍼의 사설 부검을 담당한 하이저로트라는 의사의 경우에도 예전 경력을 보면 대학 재직 시절에 데이터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그 이후에 UC 어바인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을 때에도 정부나 대학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이 걸린 8살 여아에게 허가받지 않은 백신을 뇌에 주입한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토퍼의 얘기로 돌아오면 이 크리스토퍼 측에서는 크리스토퍼의 죽음이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000만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최종 법정의 판결은 이 크리스토퍼의 죽음에 경찰의 폭력이 78% 책임이 있다 판결하면서 227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재판에서 크리스토퍼의 사설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 하이저로트도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 중에 이전의 경력들이 알려지면서 증인으로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은 이렇게 공식 부검 시스템과 사설 부검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토퍼의 판결 소식으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티클은 표면적으로는 사설 부검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한 폭력이 특히나 흑인이나 소수인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문제가 많은 부검 시스템 때문에 이 죽음의 책임이 다른 곳에 전가되면서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아티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서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렇게 공권력에 남용된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죽음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대전제 자체는 공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아티클을 소개했고요. 또한 이 아티클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쪽이 100% 정의라 말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어디든 100% 정의로운 곳은 없다라는 부분도 살짝 터치한 부분이 의미 있어서 이 아티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